자, 우리 2024년도부터 계리직 시험 문제가 바뀌죠.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문제가 대폭 늘어나요. 그전에는 몇 문제 정도 등장했었냐면 두 문제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2024년도부터는 몇 문제로 늘어나면 일곱 문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만 돼도 조금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곱 문제나 나오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차근차근 해가면서 최대한 점수를 좀 맞을 수 있게 부담은 좀 줄이되 그래도 점수는 좀 많이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길게 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제 계획상은 15강에서 한 20강 정도. 근데 너무 길게 찍으면 좀 힘들어 하시니까 짧게 한 30분 내외로 15강에서 20강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를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리직 영어고 공고 나온 거 자체가 생활 영어라고 나왔어요. 됐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발표 공고 나온 거엔 뭐라고 써 있냐면 오호, 무슨 형 문제가 등장한다? 회화형 문제가 등장한다. 회화란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회화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결국은 뭐? 대화형 문제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몇 사람 등장하겠습니까? 두 사람 등장하겠죠. 근데 공고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자, 우체국 업무를 볼 때, 그죠? 우정 업무를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됐지? 그래서 완벽하게 100% 그것만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거기에 비슷한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든 게 이건 실제로 공고에 나왔던 예시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온 고객과 우체국에 있는 직원 사이에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걸 다 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시로 등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유형. 아, 내가 계리직을 봐야 되는데 영어가 두 문제 나온대. 아, 좀 무시하자. 모르겠다. 비벼봐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일곱 문제 나온대.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맞죠? 하나.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회화형 문제, 다시 말하면 대화체 문제로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정 업무, 우체국 관련된 업무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더라. 왜냐하면 요즘에 우체국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살짝만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메일 이야기가 나오고 됐어요. 근데 메일도 registered mail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나중에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등기 우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일반 영어 수업이라면 원래 레지스터가 무슨 뜻이고 레지스터에 ed가 붙으면 뭐가 돼서 어떻게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로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까지 덤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저 뒤에 가시면 수업 뒤에 가시면 제가 우체국 업무 시에 주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것대로 통째로 외우시는데 그래서 registered mail이라고 통째로 외우시면 이게 뭐 등기 우편이 될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일단 맛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디에 쓸 건지를 미리 머릿속에 좀 정하고 들어가셔야만 되는 거니까요. 됐죠? 밑에 좀만 더 보시면 그러면 ordinary mail이라는 건 그냥 일반 메일, 일반 우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쭉 가자. 또 나왔어요. registered mail인데 중간에 express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고속 우편이 되는 거고. 등기 우편이긴 등기 우편인데 고속으로 보내는 거.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웨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나중에도 배울 거예요. 자, 쭉 가서 뭐 킬로그램 이런 것이 있게 되고 자, 퍼스테이지가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우편 요금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자, 지금 이것들을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유형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계리직에서 영어가 늘어난데 짜증나게. 왜? 공부할 게 더 늘잖아. 됐지? 그 대신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일반이 조금 어려웠는데 문제가 많이 준다고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대신 영어를 조금 더 보셔야 되겠는데 유형으로 따지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체고 우체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등장을 할 거고 문제 유형만 보면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골라주시는 건데 지금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은 3번이에요. 이때 스케일이
무게를 재는 저울을 뜻합니다가 돼서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더 풀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하나, 나 계리식 시험 봐야 돼. 그죠? 근데 영어 늘었대. 두 문제면 무시할 수 있겠는데 나 영어 워낙 싫어해. 두 문제는 무시할 수 있겠는데 일곱 문제면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됐지? 그렇다고 영어를 문법책 이렇게 두꺼운 걸 다 보면서 다시 한번 영어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됐지? 우리가 그 일곱 문제 중에서 최대한 좀 노력을 덜하고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 뒤에서 뭘 할까요? 대화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의문문, 쉽게 얘기하면 물어보는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의문문 보는 법에 대한, 의문문을 해석을 잘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한번 할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우체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체국 관련 전문 어휘들도 정리를 쭉 해놔야 되겠죠. 됐죠? 그럼 저 뒤에 가면 의문문 잘 해석하는 비법, 그리고 우체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쭉 정리해놨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요 유형 하나, 그리고 자, 수거형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써있기는 수거형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수거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무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 문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제? 단어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체국 관련된 어휘로 분명히 나온다고 적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EMS인데, EMS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제우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국제우편 기표지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can you 빈칸 되어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래요. 됐어? 자, 그러면 밑으로 쭉 가면 1번에 fill out은 뭐하다? 채우다. 특히 서류 따위를 채워 넣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들어가면 괜찮죠?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를 채워 넣다, 서류를 작성하다. 괜찮아요? write down, 써 넣다. 자, 3번 complete는 마무리하다. 그래서 이 서류를 완전히 마무리하다. 3번도 괜찮고 4번의 pick up은 집어들다란 뜻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일상생활에서 픽업은 언제 많이 씁니까? 우리 생각보다 꽤 많이 쓰는 말인데 보통은 차를 타고 데리러 가다 할 때 픽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야, 나 KTX역에 12시에 내리는데 버스가 끊겨. 나 좀 픽업하러 올 수 있겠니?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끊기니까 나를 픽업하러 와라.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태우러 와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우리 우체국 관련해서 픽업이란 말은 뭐하다? 우체국에서 주로 쓰는 거 뭐 우편이나 아니면 소포 같은 것들을 가져가다가 픽업이 주로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어휘들도 있는데 제가 픽업이란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나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담만 늘어나죠. 그잖아. 부담만 늘어나잖아. 만약에 일반 구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픽업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고 픽으로 만들 수 있는 수거들을 쫙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일반 구급이라면, 일반 행정직이라면. 근데 계리직이고 분명히 밝히기를 우체국 업무와 관련된 거라고 했으니까 픽업은 우체국의 우편이나 소포를 가져가다 집어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complete, 마무리하다, write, 쓰다, fill, 채우다 같은 단어들은 우체국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기본 단어들도 정리는 조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자, 그럼 벌써 유형 몇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 유형 나왔어요. 첫 번째 유형은 대화 문제. 회화는 발음도 어렵고 좀 안 하다. 대화형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단어, 어휘 문제가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뭘 봐야 돼? 어휘 정리한 것들을 저 뒤에서 더 봐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무슨 형? 독해형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 나오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이랑 비슷합니다. 일반 행정직이랑 비슷한데 일반 행정직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가 빠지고 나머지 유형은 다 나온다고 보시되 단 여전히 우체국과 관련된, 그죠? 근데 요게 함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작년까지 그 전까지 영어 문제 두 문제 등장했었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독해들은 우체국 업무랑 관련 없는 독해들도 꽤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체국 업무랑 관련된 것만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내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등장한다? 독해형이 등장하고 이건 편지인데 쭉 이렇게 많은 문장들을 읽고 넘깁니다. 여기까지가 지문이고 그다음 밑에 이것도 영어로 써 있어서 What is indicated?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In the notice. 이 노티스 공지사항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제대로 나와 있는 것 좀 더 줄이자면 이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 혹은 이 글의 요지를 고르세요 정도가 문제가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자 이거 풀어드리는 건 별거 아닌데 뒤에 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쨌든 우리 우체국에서 우리 해줬잖아. 야, 이 문제 이렇게 낼 거야. 그러면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은 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 문제 나중에 또 풀자. 포인트는 영어 늘어난대. 그지? 근데 영어 늘어나는 게 두 문제 시험 보다가 몇 문제로 간대? 7문제로 간대요. 하나, 두 번째. 근데 그 7문제가 대화형 문제가 한 축이 있고 어휘 문제가 한 축이 있고 그다음 독해 문제 한 축이 있습니다. 됐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상이에요. 두 개라는 건 뭐? 대화형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두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세 문제 정도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가 되는 거니까? 7문제가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그 7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쭉 올라가려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혹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좀 했고요. 토익 점수도 좀 나와요 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시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됐지? 그래서 영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7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원래라면 틀렸을 몇 문제까지를 조금만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자.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별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독해도 등장을 하니까 아무리 우체국 업무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독해가 등장을 한다면 영어의 기본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단어만 무작정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해야만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읽을 수 있다는 건 빨리 읽는지가 아니야. 물론 빨리 읽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고 그죠? 분명히 작가가 쓴 내용이 있을 거잖아. 근데 내가 읽다 보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체국 관련된 전문 어휘들 됐죠? 그리고 나서 생활 영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쭉 정리해서 예제까지 정리해서 쭉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앞으로 풀어볼 문제들과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시험지에서 맞닥뜨릴 문제들과 비슷한 것들을 좀 엮어서 우리 체력을 좀 키워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 시험 볼 때 얘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었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풀 수가 있겠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 나온다더라 풀어보고 이런 문제 나온다더라 미리 풀어봤어.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형이기만 해도 훨씬 더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 게 모의고사고 그런 게 연습 문제가 되는 거잖아. 안 당황하시려면. 근데 처음 보는 유형 맞닥뜨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돼서 당황하면 아는 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체국 관련 어휘들 같은 정리하면서 우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맞출 수 있는 힘을 좀 키워보자. 됐어요? 자, 넘겨가죠. 그럼 곧바로. 자, 무슨 얘기 시작할까요? 문장의 구조래요. 무슨 얘기야?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7문제라 그랬잖아. 더 이상 7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영어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완전히 팔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고맙게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 계리직 시험에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등장했었어요. 한 문제 등장했었어. 물론 보통 많이 신경 안 쓰시지만 문법이 나왔네 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요번에 공고 나온 거에 문법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문법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를 낼 건데
그것 때문에 문법을 처음부터 다 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문법이긴 문법이에요. 근데 어떤 문법이냐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뭐를 위한 문법? 독해를 의미한 문법. 다시 말하면 독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회화형 문제, 대화형 문제도 풀고 글을 읽고 이해를 제대로 해야 빈칸에 들어갈 수고도 고르고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독해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필요한 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영어의 기본 지식은 챙기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영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밑으로 갑니다. 명사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오, 얘 명사다. 오, 얘 명사다. 오, 얘 명사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됐죠? 그러면 명사를 보셔야 되는데 자,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가 보다. 자, 그 위치 중요합니다. 근데 명사의 위치가 동사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동사 앞에 나온 명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어라고 부르는 거고. 동사 뒤에 등장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목적어나 보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까요?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나 보어. 됐지? 그럼 시험 문제 밑을 치고 얘가 주어인지 아닌지 쓰세요.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영어에서 명사란 아이가 있는데 명사는 아무데나 막 나온다? 아니에요. 어디 나온다? 동사란 아이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나오거나 동사 뒤에 나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어라고 부르는 거고. 주어라고 부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나 가를 붙여야 주어가 되는 거잖아. 자,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 목적어니까 을이나 르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됐지? 가장 쉬운 얘기야. 근데 가장 쉬운 저걸 놓치시면 영어가 안 돼요. 가장 쉽다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영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 언어이다? 위치가 중요한 언어이다. 어디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지? 근데 그 중에 명사란 아이는 어디 있다?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있는 게 기본이고 동사 앞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한 말 하나 더 들어갈까요? 주어니까 우리나라에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게 주어고 목적어니까 을, 느를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파악을 위한 문법을 하는 거라고. 최소한 요 정도 문법은 알고 들어가야만 내가 글을 읽고 최대한 안 곡해하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 문장을 제대로 보려면 명사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명사 어디 있다? 동사 앞에, 동사 뒤에. 한 번만 더. 명사 어디 있다?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있습니다. 자, 살짝만 지우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되게 쉬워요. 톰, loves, 제인 썼어요. 어우, 너무 쉽다. 문장 이거 요 정도 해석은 거의 다 하실 것 같아요. 됐죠? 무슨 뜻입니까? 톰이 제인을 사랑한다. 그렇잖아. 근데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Jane loves Tom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제인이 톰을 사랑한다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명사만 찾아볼게요. 사람 이름 명사입니다. 사람 이름 명사입니다. 사람 이름 명사입니다. 사람 이름 명사입니다. 명사 어디 있죠?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사랑한다란 뜻이니까 얘가 동사예요. 자, 영어에서 명사 아무데나 막 나올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야. 이 핵심이 머릿속에 딱 잡혀있지 않으면 어떤 영어 문장을 보더라도 계속 흔들려요. 거꾸로 이 핵심을 잘 잡고 있으면 안 흔들리고 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모든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명사, 동사 뒤에 명사 나오는 게 기본이고 봐봐. 이 term이랑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죠. 근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그렇잖아. 그럼 텀이 제인을 사랑한다. 그죠?
얘는 제인이 톰을 사랑한다가 되는 거니까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시려면 단어의 뜻만 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조합하는 게 아니야. 뭘 보실 수 있어야 돼? 얘 어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위치의 가장 핵심이 동사 기준,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앞에 게 뭐? 주어, 뒤에 게 뭐?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를 쉽게 어떻게 구분하면 주격 조사, 다시 말하면 아까 이나 가가 붙어 있으면 주어예요. 그죠? 제가 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어는 나. 너를 내가 사랑한다. 주어는 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주어는 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주어는 나. 어디 있든 간에 가가 붙어 있는 나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죠? 거꾸로 우리나라 말의 목적어는 을과 르이 붙어 있으면 목적어죠. 그렇잖아.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의 목적어는 너. 너를 내가 사랑한다의 목적어도 너. 사랑한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똑같이 목적어는 너가 됩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을을이 붙어 있으면 목적어, 이 가가 붙어 있으면 주어. 맞나요? 근데 영어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뭐가 다를 뿐이다? 위치, 어디 있는지가 다를 뿐이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어는 달라진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너무 중요한 거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의 가장 기본 틀, 이 기본 틀 없이는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단어의 뜻만 가다가 되게 쉬운 건데도 이상한 뜻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본, 최소한 노력만 드리고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만 더 키워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보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갈게요. 지저분한 거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역할,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인데 위치가 동사 앞에 있거나 동사 뒤에 있어요. 맞죠? 그 밑으로 갈게요. 모양 중요합니다. 관사라고 써놨는데 관사는 뭐 있습니까? 언, 더, 요 세 개. 어나 어는 보통 하나라고 해석을 하고요. 더는 그라고 해석을 하죠. 됐죠? 관사는 세 개 있어요. 언, 더. 그래서 매일 하면 우편 한 개, 하나의 우편물. 됐나요? 하나의 편지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더 매일 하면 그 편지 요 정도가 되겠네요. 됐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문장 볼 때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해달라 그랬어요.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한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관사란 아이는 세 개, 언, 더는 무조건 100% 어디 앞에 붙어 있다? 명사 앞에만 붙어요. 하나 더. 자, 소유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 소유격인데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누구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무슨 격이라고 부르죠?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뭐 있어요? my, 나의, his, 그 사람의, 혹은 탐이란 애에다가 이렇게 점 찍고 s 붙이면 텀의, 맞나요? 그지? 자, 영어를 좀 계속 봤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쉬운 거겠습니다만 영어를 한동안 계속 오래 놨던 분들이라면 저거 뭐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다시 들으면 기억이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마이는 무슨 뜻? 나의. 그럼 무슨 격? 소유격. 왜? 의. 그 사람의 무슨 격? 소유격. 텀의 무슨 격? 소유격. 근데 소유격이라는 것도 100% 어디 앞에만 붙어? 명사 앞에만 붙습니다. 관사나 소유격은 명사 앞에만 붙어요. 그럼 거꾸로. 관사나 소유격이 나왔다는 건 뭐가 시작한다? 새로운 명사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나요? 아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영어 문장을 제대로 보려면 얘 명사다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근데 나 얘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에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붙어 있으면 얘는 품사가 뭐란 얘기야? 명사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거 설정만 지울게요. 자, 봐봐. 우리 좀 전에 제가 러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러브 너무 쉽잖아.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해. 무슨 뜻이야? 힌트. 객관식. 사랑이에요? 사랑하다예요? 러브는 다 알잖아. 사랑이야? 사랑하다야? 둘 다 됩니다. 그럼 사랑 이렇게 끝나면 명사야. 명사에 하다가 붙으면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돼요. 봐봐.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랑
사랑하다랑 당연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사랑이랑 사랑하다는 다른 거지. 어떻게 저게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영어에선 러브 혼자 사랑하다가 다 돼요. 짜증나. 맞아요. 짜증나는 거고 영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 러브는 사랑이고 어떤 때 러브는 사랑하다야. 미치고 팔짱 뛰겠네 하는 거란 말이야. 난 분명히 하나로 외웠는데 자꾸 다른 뜻으로 쓰인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지? 근데 이걸 조금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하다 붙으면 품사가 뭐야? 동사. 하다 붙으면 무조건 동사야. 하다 떨어지면 품사 뭐 되는 겁니까? 명사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잘 봐. The love. 얘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무조건 명사. 왜? 어나 언, 더 같은 관사나 소유격은 무조건 어디 앞에만 붙는다? 명사 앞에만 붙는다. 따라서 언, 더 소유격은 이제부터 새로운 명사의 시작일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문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발견할 때까지도 꽤 오래 걸렸어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운 적 없어요.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붙는다는 건 배웠었지 저도. 근데 문장을 볼 때 어나 언, 더가 혹은 소유격이 명사 앞에 붙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나오면 이제부터 새로운 명사의 시작이다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문장을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사,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관사나 소유격, 다시 말하면 언, 더, 관사, 어나, 언이나 더, 그리고 소유격은 이제부터 새로운 명사입니다. 좀만 더 가죠. 그리고 요렇게 끝나는 말들도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그래요? 자, 밑에 단어만 보자. 스터디 한번 볼게요. 스터디 무슨 뜻입니까? 스터디 정도는 아시죠? 저기 공부야, 공부하다야. 둘 다 돼요. 근데 언, 더 중에 더가 붙었네. 그럼 스터디 품사 뭡니까? 명사죠. 공부 혹은 연구. 러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다 분명히 돼요. 근데 my love는 my의 소유격이니까 얘는 뭐 내 사랑이란 뜻의 명사 되겠네요. ment로 끝났습니다. 명사예요. ION으로 끝났습니다. 명사예요. NESS로 끝났습니다. 명사예요. TY로 끝났습니다. 명사예요. CE로 끝났습니다. 명사예요. CY로 끝나도 명사고요. TH로 끝나도 기본 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한 10번 정도만 눈으로 읽어주세요. 아, 얘로 끝난 명사래구나. 얘로 끝난 명사구나. 그럼 요 정도를 알아야 문장을 볼 때 아, 얘가 명사구나. 아, 그러면 얘는 어디 있구나. 그럼 얘 뒤에 뭐가 나오구나.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예측을 해야만 문장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됐지? 자, 지금 복잡하게 무슨 문법 문제 풀려면 더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까지 안 들어가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 영어 문장을 제대로 보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영어 문장의 기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거 마지막에 이제 이번 시간, 첫 시간. 자, 우리 첫 시간 앞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됐지? 그러면 회화 문제, 그다음 수거 문제, 그다음 독해 문제. 근데 회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 결국은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자, 요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 별거 없어요. 영어는 명사를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명사는 아무데나 막 나온다? 아니요. 어디? 동사 앞에 동사 뒤에 나오는 게 기본 명사입니다. 그리고 언, 더 다른 말로 하면 관사, 소유격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명사고요. 하나 더, 요런 단어가 뒤에 붙어도 명사가 됩니다. 됐지? 그래서 특히 얘네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시되 요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은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0번 정도만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요거 10번인데 얼마 안 걸려. 그지? 그 정도만 읽어주시면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다음에 문장 보는데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명사, 무슨 역할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역할, 위치, 모양 요 세 가지는 꼭 꿰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라고 할 때 명사의 역할, 위치, 모양 됐나요?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요 뒤에 몇 개의 단어의 특성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장을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서 나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자, 이 수업은 계리직 준비를 하는데 영어 문제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지도 않아.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소한 요 정도 노력은 들여서 내가 문장을 볼 때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업이 돼서 영어 문장의 기본을 좀 챙기고 있고 요 기본 챙긴 다음에 뭘 챙길 거야? 우체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예시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조금 차근차근 영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